35년간의 일제 치하를 벗어나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 이북에는 일본군 세력을 괴멸한다는 이유로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만 남게 되었는데, 소련은 미국의 폭탄의 위력으로 보아 일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일본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했는데, 소련은 이러한 대일전을 통해 만주와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였죠. 반대로 미국은 적절한 선에서 소련과 타협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거쳐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연합군이 점령 지역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38선이 설정되었죠. 그리하여 한국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독립하거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38선으로 분리된 후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신의 체제를 이식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과도정부 수립을 추구했고, 소련 역시 친소적인 정부 수립을 구상했습니다. 특히 38선은 국토의 분단만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냉전의 시작이었죠. 1946년 유럽의 그리스, 튀르키예 등에서 냉전의 전초전이 시작되었고, 만주에서는 중국의 국공내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 트루만 독트린으로 전 세계적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측에 들어온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단결력을 무기로 젊고 말 잘 듣는 김일성을 앞세워 빠르게 북한 사회로 규합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군 사령부를 뒤에 업고 지도적인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그 당시 북측에서 큰 지지를 받는 제1세력의 인물이자 기독교 계열의 조만시까지 밀어내면서 북측의 1인자로 등극하게 되죠. 소련군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 민중대회를 열어 대중에게 김일성을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로 소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남한 사회는 어땠을까요? 남한 사회는 더욱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10월 이승만이 해외 독립운동가의 명성을 안고 귀국하고 곧바로 중앙청 광장에서 연합군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승만이 귀국한 직후의 이 행사에서 미군 사령관 하지가 이승만을 군중들에게 소개하며 이승만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좌우익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결정은 통일정부 수립, 미국과 소련의 협조, 4개국 공동의 신탁 통치라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서로 모순된 내용이어서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협력과 대화는 끝이 나고 정면 대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 한국은 냉전의 전초기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은 남북한을 묶어 한반도 전체를 두고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해 9월 9일에는 북한 또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죠. 참고로 이 당시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구와 김규식이 있는데, 특히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은 민족 간의 총칼을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김구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계속되지만 결국 김구는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도 한반도를 붉게 물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뒤에서는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쟁 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스탈린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내야만 했는데, 이 때문에 1949년 3월부터 스탈린과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십 번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38도선 충돌에서 입증되었듯이 북한군의 전투력이 더 우세하고 남한이 북한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력 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차후에 공개된 문서, 구소련 비밀 외교 문서에 따르면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스탈린은 본명이 아닌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탈린은 혹시 기밀 문서가 유출되더라도 진짜 작성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고한 남한 침공에 대한 계획은 3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1단계로는 먼저 38선 인근의 병력을 집결하고, 2단계로는 남측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기만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 남측이 평화적 제안을 거절하면 곧바로 38선에 배치한 군대를 그대로 밀고 내려와 적화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일성의 보고에 스탈린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건재했으며 스탈린은 단 2방으로 일본을 괴멸시킨 미국의 핵폭탄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과 스탈린 사이에는 초대 북한 주재 소련 대사로 임명된 시티코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 군사령부 군사위원이자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수석대표를 역임하였고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소련이 시행한 한반도 관련 모든 정책에 관여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본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꼼꼼히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가 심장마비로 죽는 순간까지 사진기와 메모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도 남한의 좌익과 우익신문 가리지 않고 모조리 스크랩할 정도였죠. 때문에 그가 사망 후 소련 군정의 북한 통치와 대남 공작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이 시티코프의 일기를 통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수시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였는데요. 김일성 또한 시티코프를 통해 무기와 군수품을 소련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스탈린 간의 회담에서 급 진전되었는데요. 이 회담 역시 김일성이 시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김일성은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시티코프 대사에게 선제공격 준비 문제를 꾸준히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일 중요한 6.25 전쟁 단락이 담긴 일지 후반부는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이 시기 그의 일기는 1946년부터 1948년 기록된 단 4권뿐이죠. 그리고 1950년 1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미국의 방위라인 에치슨 라인을 발표한 것이죠. 이것은 태평양에서 공산화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역에 포함되는 구역은 미국이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알류선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정하며 한반도와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시킵니다. 에치슨 라인만을 보았을 때 한국은 미국의 방어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남한 지역에서는 이미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며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세우게 되면서 국제정세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죠. 즉 미군 철수, 소련의 핵개발 성공,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스탈린은 지금 시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1950년 3월 30일 모스크바로 향한 김일성은 선제 남침에 대한 중국 측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스탈린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1950년 5월 15일 김일성의 계획에 동의하고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북한군이 소련 군사고문단과 함께 작성한 이 작전 계획은 일명 선제타격 작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 명령서, 부대 이동 계획, 병참 보급 계획, 기만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공격 계획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 지역을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산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침 전략의 기본은 미국의 지원부대가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하여 승리를 굳히고 신속하게 남해안까지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로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봉기를 촉발시켜 남한 정부가 스스로 전복되게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던 6월 38선 부근에 집결한 대규모의 북한군 전체 부대가 시동을 겁니다. 이미 병사들의 대규모 휴가 때문에 남한은 텅 비어있는 상황. 그렇게 스탈린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붉은 물결로 집어삼키려는 김일성의 야욕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